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젊다면 젊은 애기 엄마입니다. 이 사연을 그들이 꼭 봤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아마도 언젠가는 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사실적이고 있던 일들을 그대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간략하게 말을 해보자면 저희 가족은 시골 변두리에 살고 있었어요. 가난하고 배고픈 집안이었지만 그보다 더 최악인 건 아빠께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었죠. 거기다 엄마께서는 또 외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외동딸인 저는 부모 중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야 했지요. 너무 불우했고 아픈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외도를 하시던 엄마의 곁에는 늘 모르는 아저씨들이 계셨고 그 아저씨들은 제가 농담 삼아 그러기도 하셨어요. 얘가 당신 딸 연수야?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네? 안녕 연수야. 아저씨는 엄마랑 곧 결혼할 사람이란다. 네? 그게 무슨... 됐어. 얘한테 말해도 못 알아먹어. 최연수, 집으로 얼른 들어가 있어. 집에 아빠 있으면 엄마 봤다고 하지 말고. 알겠지? 왜 들여보내? 이렇게 본 것 같이 밥이라도 먹자. 이제는 내가 연수 네 아빠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전 이런 환경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엄마와 외도하시던 모든 분들은 제게 아빠 소리를 듣기를 원했고 그게 당연한 줄 아셨죠. 그러나 어린 마음에 그건 꽤 큰 상처이고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아빠가 안 계시는 날에는 집으로까지 만나는 남자들을 불러 놀았던 엄마를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에 대한 배려와 생각이 아예 없다 보니 그 어린 나이에 못 볼 장면들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엄마와 아저씨가 옷도 입지 않은 채 엉겨붙어 있는 모습들을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었죠. 너무 싫었고 끔찍했어요. 엄마만 해도 이렇게 싫은데 아빠라는 사람은 더했습니다. 매일 술로 하루를 살다 보니 일을 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죠. 낮이고 밤이고 늘 만취 상태였고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술을 드신 아빠는 꽤 폭력적이었는데 그 시비는 늘 집에 있는 저였어요. 야, 너 이리 와봐. 너는 대체 언제 크냐? 너를 괜히 낳아서 전현이랑 결혼까지 하고 내 팔자가 이렇게 더러워진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어떻게 보상할 거야? 말해봐.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자, 아빠가 다시 물어볼게. 이번에 대답 못하면 몽둥이 가져와야 하는 거 알지? 너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 어떻게 보상할 거야? 아빠께서는 늘 저 때문에 엄마와 결혼하게 된 거라며 저를 향한 원망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한 걸까요? 태어난 게 잘못인 걸까요? 저는 많은 걸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끼리 따뜻한 밥 한 상 같이 먹어봤으면 했었고 부모님과 함께 오순도순 대화라도 해봤으면 좋겠었죠. 꼭 부모님 모두가 아니더라도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제 곁을 지켜줬으면 좋겠었습니다. 이게 욕심이었던 걸까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제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늘 함께 놀다가도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한다며 집으로 향했지만 전 불 꺼진 집에 혼자 쓸쓸히 들어가 컵라면을 먹는 게 일상이었죠. 이렇게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살다 중학생이 된 저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쳐 나오려면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던 저에게 일을 시켜준 분식집에서 홀서빙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전부했습니다. 덕분에 시급보다 조금 더 돈을 받을 수 있었고 이악 물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죠. 불행한 삶을 살던 제게는 목표 하나가 생겼거든요. 바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집을 제 발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도저히 희망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이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18살 어린 나이에 제 짐을 싸들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저를 찾을까 싶어서 집에서 최대한 먼 타도시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물론 저를 보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라 괘씸해서 찾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연고도 없는 타지에 가서 그간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작은 원룸방 하나를 얻었어요. 다행인 건지 집주인 부부가 너무 좋은 분들이셨죠. 처음에 어린애가 와서 혼자 계약을 한다고 하니 어려울 것 같다며 저를 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제게 따로 와서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학생, 나이가 18살이면 아직 부모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데 무슨 일로 혼자 집을 구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 그게 엄마는 외도만 하시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세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살고 싶고 웃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 도망 나온 거예요. 저 좀 받아주세요. 제발요. 그게 사실이니? 학생 말을 못 믿는 건 아닌데. 아마 저 찾지도 않을 거예요. 저 정말 살고 싶거든요. 저 살게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제가 쉬고 잘 곳이 필요한 거라 제발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 말 끝에 사모님은 눈물을 보이셨고 제게 정말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죠. 열심히 일하며 늘 피곤에 쩔어있는 저를 대신해 늘 맛있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와 있는 날은 집주인 부부 집으로 저를 초대해서 함께 삼겹살도 구워 먹으며 푸짐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늦는 날에는 집 앞에 보온 도시락이 놓여 있었죠. 집주인 부부의 호의에 제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또 생겨버린 겁니다. 덕분에 제가 웃는 날이 많아졌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며 참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제가 꿈만 같은 기회가 왔죠. 늘 아르바이트를 하던 제가 중소기업 격리로 취직을 한 겁니다. 사실 집주인 부부의 지인이 운영하던 회사인데 절 너무 반듯하고 좋게 봐주셔서 격리 자리가 공석이 되자마자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간 저는 이후부터 월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쯤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저보다 15살이나 많았던 중소기업 사장은 늘 저를 대하는 게 남달랐습니다. 착각이라면 착각이겠지만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나이가 너무 많았고 연애 경험도 없었기에 모르는 척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 날은 제대로 고백까지 받게 되었고 피할 수 없었어요. 나는 네가 참 좋다. 15살이나 많은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정말 욕먹을 거 알지만 이 마음을 더는 못 숨기겠어. 나도 이 감정을 없애보려고 참 많이 노력했었거든.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전 일개 직원이고 사장님은 사장님이신데 어떻게 저를 만나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너만 괜찮다면 난 아무렴 상관없다. 진심이야.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너 외롭게 두지 않을 수 있고 배고프지 않게 만들 자신은 있어. 나도 부모 없는 고아로 살아서 그 마음 잘 알잖아. 사장님은 제게 진심을 다해 말을 했고 그걸 또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렵사리 저희 두 사람은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고 너무 좋았죠. 딱 1년 연애를 했는데 1년간 저는 여지껏 살던 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혈혈단신으로 상경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그런지 확실히 내면이 아주 단단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모습이 전 참 좋았어요. 그렇게 1년간 연애를 알콩달콩한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15살이나 많은 나이였지만 남편은 절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해줬고 저 역시 유일하게 남편을 사랑했죠.
남편이 재력이 있다 보니 신혼일 때부터 커다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부유한 것도 물론 좋았지만 그보다 따뜻한 우리 집과 든든한 내 남편이 있다는 게 행복했죠. 결혼 후 남편은 집에서 편하게 있으라며 회사를 그만두게 했고 저 역시 그걸 따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며 남편 내조에 아주 애를 썼어요. 같이 일을 해봤기에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서 집이라는 공간에 와서는 남편이 편하게 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늘 아침 저녁을 아주 푸짐하게 차려줬어요. 진수성찬이 따로 없을 정도로 해줬지만 힘들지도 않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맛있게 잘 먹어줬고 행복해했습니다. 늘 아침 저녁은 다른 찬과 찌개로 먹였고 그런 제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제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남은 청소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살며 저희 부부가 안정을 찾았을 때 저는 아이를 낳고 싶더라고요. 뭔가 남편과 주말마다 가던 여행도 이제 재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더 단단한 가족이 될 것 같아서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신혼도 충분히 즐겼는데 슬슬 2세 준비해볼까? 난 솔직히 당장이라도 준비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때? 물론 나도 좋아. 그런데 여보, 난 솔직히 우리 둘이 이렇게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막말로 아이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너무 노력하지는 말자. 아, 그래? 당신 생각이 그런 줄 몰랐어.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말을 꺼낸 적이 없으니 당신 모를만 하지. 연수야, 그냥 나는 당신이 이제 고생은 그만하고 남은 생은 내 옆에서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 굳이 아이 낳아서 엄마로 살며 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지나가는 아이를 보며 너무 예뻐하던 남편의 모습을 알고 있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둘이 살자는 이유가 제가 행복했으면 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는 어떤 강박이 제 머리에 가득했는데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보니 꼭 낳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딩크 부부로 살게 되었고 대신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제가 시골에 매주 유기견 봉사활동을 갔었거든요. 그곳에서 유기견을 데려왔는데 확실히 반려견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컸습니다. 남편 역시 물고 빨고 아주 좋아했지만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늘 반려견과 함께 있다 보니 외로울 틈이 없더라고요. 반려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은근히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손이 더 많이 가기도 하죠. 심지어 여러 번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유기견이라 늘 함께 해주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와 반려견 사랑이는 단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날도 제가 사랑이를 데려온 보호소가 있는 시골로 봉사활동을 가던 날이었습니다. 가서 열심히 다른 사랑이 친구들을 보살펴주고 봉사활동을 모두 마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죠. 늦은 시간이고 시골길이라 가로등 하나 없이 깜깜한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순간 웬 여자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려가 여자 상태를 봤더니 배는 남산만하게 나와 있었고 온몸이 땀에 젖어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전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이봐요, 괜찮으세요?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세상에,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줄래요? 제가 구급차는 불렀고 보호자한테 대신 연락할게요. 제발 살려줘요. 우리 아기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보호자 없어요. 그냥 빨리 병원이요. 그렇게 길가에서 임신한 그 여자를 지켜주다 구급차가 와서 그 여자를 실어주고 저는
다시 차에 타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호자가 없다는 저 여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오지랖인 거 아는데 혼자라는 그 쓸쓸함을 잘 알기에 도움이 된다면 곁을 지켜주고 싶었죠. 고민을 하다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난데 나 집에 가는 길에 길가에 산모가 쓰러져 있는 거야. 의식은 있는데 거의 출산 직전이라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그래서 우선 구급차 태워서 보냈거든? 아, 정말? 당신 좋은 일 했네. 잘했어. 그럼 지금 집에 오는 길이야? 아니, 그 산모가 보호자가 없다고 하던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아무래도 가볼까 싶거든. 나 병원 들렸다 갈 테니까 당신 밥 먼저 먹고 있어. 다 차려놨거든? 그래. 알겠어. 운전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저는 결국 보호자도 없이 애 낳을 일면식도 없는 그 산모가 걱정스러워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조금만 더 늦었어도 산모가 위험할 뻔했다길래 정말 천만 다행이구나 싶었죠. 다행히 그 병원에서 급히 산부인과를 연결해서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어요. 출산한 그 여자 곁을 조금 지키고 있다가 푹 잠이 들었기에 저도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과 있던 일에 대해 대화를 조금 더 했고 개운하게 씻고 나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제게 전화가 오길래 뭔가 싶어서 받았죠. 네, 여보세요? 아, 네. 김도희님 보호자분 맞으시죠? 여기 땡땡 병원인데요. 김도희님이 아기도 두고 혼자 사라지셨거든요. 얼른 보호자분이 오셔야겠어요. 네? 그럴 리가요. 잠깐 어디 간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저희도 오래 기다리다 지금 연락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주소지도 이쪽이 아니시고. 우선 보호자분 병원으로 와주시겠어요? 아, 그게 제가 그분 보호자가 아니에요. 저도 길에서 만난 거고 도와준 거라 너무 난감하네요. 우선은 갈게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여자가 병원에 아이를 버리고 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별 생각을 다 했던 게 혹시 병원비가 없어서 돈 때문에 그랬던 건가 싶기도 하고 대체 어떤 사정이 있길래 낳은 아이를 놓고 갈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버리고 간 그 여자 때문에 저만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이 상황을 남편에게 털어놨고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어쩌지?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여자가 아이만 놓고 도망갔대. 그래서 나더러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는데 어쩌지? 뭐? 사실이야? 아니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그런 짓을 했대? 어휴, 이걸 어쩌지? 모르겠어.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우선 같이 가보자. 가야 뭘 해결하든 하지. 그렇게 전 남편과 상의를 했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가는 시간도 꽤 걸렸는데 그때까지도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를 버리고 간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뭔가 씁쓸했습니다. 저 작은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 싶었죠. 병원 관계자들도 제가 그 여자와 일면식도 없다는 걸 알자 굉장히 난처해 하더군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 아이 우리가 입양해서 키울까? 물론 갑작스럽긴 한데 우리 형편의 애를 못 키우는 것도 아니니까 난 괜찮을 것 같거든. 저 작은 생명을 우리가 또 버리는 건 좀 그렇잖아. 어? 당신 진심이야? 난 자신 있는데 어때? 물론 우리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품으로 오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닐까 싶네. 전 남편의 말에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 저 작은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고 혼자 결정할 수 없기에 말도 못 꺼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말해주니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었죠. 저희 부부는 엄마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그 아이를 걷어서 키웠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고 남편은 우리 딸을 그렇게 예뻐했어요.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저희 세 식구는 정말 점점 닮아갔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집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고 저희 두 사람 모두 갑작스레 부모가 되었답니다. 어느 순간 남편은 저보다 딸을 더 예뻐하고 좋아해서 제가 귀여운 질투를 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이 너무 행복했죠. 그 작디 작았던 딸은 건강하게 커서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죠. 이게 또 학부모가 되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큰 건가 싶고 마음이 뭉클하면서 찡해졌습니다. 매일 딸내미의 등하교를 제가 책임지고 있었고 이게 또 제 삶의 낙이기도 했죠. 여느 때처럼 딸내미의 하교를 위해 학교로 가고 있었는데 딸이 학교 정문 앞에서 어떤 여자랑 대화 중인 걸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주차도 제대로 못하고 딸 이름을 부르면서 뛰쳐갔어요. 예지야, 예지야 이리 와, 얼른. 엄마. 어머 예지야, 왜 그래? 왜 울려고 그래? 저 아줌마가 예지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가 예지 엄마 아니야? 뭐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저 아줌마가 엄마는 예지 엄마 아니라고 계속 말했어. 그래서 내가 맞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어. 울지 마 예지야. 엄마가 예지 엄마 아니면 누구 엄마야. 저 아줌마 이상한 사람이니까 혹시 또 찾아오면 절대 말하지 말고 따라가는 것도 절대 안 돼. 알겠지? 딸아이는 울면서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지를 버리고 간 그 여자인 건지 설마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예지를 데려가려고 찾아온 건가 싶어 너무 힘들었어요. 우선 놀라서 우는 딸을 끌어안고 진정시킨 후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 남편이 퇴근해서 올 때까지 별 생각을 다 하며 기다렸죠. 여보, 나 너무 무서웠어 오늘. 우리 예지를 데려갈까봐 너무 무서웠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예지를 데려가? 오늘 예지 픽업하러 갔는데 정문에서 어떤 여자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놀라서 예지한테 막 뛰어갔는데 애가 울면서 엄마가 예지 엄마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여자랑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물었더니 그 여자가 그랬대. 내가 예지 엄마가 아니라고. 뭐?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해? 설마 그때 그 도망간 여자인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친모인 것 같아. 우리가 친부모가 아닌 걸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 설마 이제라도 예지를 데려가려고 온 건가? 나 너무 무서워. 여보, 내가 예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절대 예지 못 뺏겨. 울지 마 여보. 예지를 왜 뺏겨? 걱정 마. 우리가 예지 법적 부모야. 그 여자는 애 버리고 도망갔잖아. 잊었어? 그 여자는 애 키울 자격도 없어. 그것도 그렇고 예지한테 말해줘야 하나 싶고 생각이 너무 많다 정말. 우선 예지한테 말하는 건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남편과 많은 대화를 하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 그 슬픔에 잠겨 힘들었어요. 그 뒤로 저는 딸내미를 잃을까 두려워서 평소보다 더 빨리 가서 딸을 기다렸고 제 품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회식 때문에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과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핸드폰 알림이 울렸죠. 보니까 누군가 제 핸드폰으로 남편이 술에 취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술 취한 남편 옆에 여자 가방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배신감이 물밀듯 밀려왔고 불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늦은 새벽에 남편은 집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술 취한 상태이기도 했고 어설프게 물어봤다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까 봐요. 다음 날에도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남편은 발연기를 했습니다. 너무 과음을 했다며 많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깨지는 걸 누구보다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고 남편에게 물어봤자 사실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서 바로 흥신소에 가서 사람을 붙였죠. 제발 제가 오해한 거였으면 좋겠다며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흥신소 직원의 말을 듣고 전 절망을 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회식이라고 할 때마다 자주 가는 술집이 따로 있었고 그곳은 도우미 여자가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는 VIP라고 말해주더군요. 얼마나 더러운지. 날마다 다양하게 여자 한 명을 딱 지정해서 밤까지 술 먹고 저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 아무리 늦어도 새벽 2시쯤에는 집에 온 거였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더러운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전업주부라 딸내미 키우며 살림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말로 들었을 때보다 흥신소 직원이 보내준 사진을 봤을 때 그 절망감은 더욱 컸어요. 다 무너져 내렸고 끝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죠.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의논할 가족도 없었고 하다못해 친인척도 없었으니 막막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흥신소 직원은 제 남편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며 말을 해줬습니다. 그 남편분이 술집에 완전 VIP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데요? 그 술집에 젊은 여자 한 명을 임신시켰대요. 근데 여자를 아주 비참하게 버렸다는 소문이 쫙 돌고 있어서 그 술집에 있는 종업원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소문이 아니라 진짜인 거죠, 뭐. 임신을 시켰다고요? 그 여자는 누군데요? 그것까진 말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보통 질이 나쁜 게 아니니까 남편분과 얼른 정리하세요. 저는 너무 불안했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딘가에 저도 모르는 남편 아이가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남편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저와 딸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다정한 아빠와 남편이었으니 말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상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려 했지만 큰 돈이 없어서 그것조차 할 수 없어 너무 비참했어요. 뒷주머니 하나 차지 않고 여태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지옥이다 보니까 남편을 마주해도 제 감정들을 숨길 수 없었고 대화를 단절해버렸죠. 남편을 대하는 제 태도가 쌀쌀맞아지니 본인도 뭔가 눈치가 보였는지 더 잘하더군요. 짠! 당신이 좋아하는 꽃다발 사왔지. 이런 걸 뭐하러 사왔어. 버리는 것도 일인데. 에이, 왜 그래. 당신 꽃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서 집 오는 길에 사온 건데. 그래. 당신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그런 거 없어. 아, 있잖아. 왜 그러는데. 아, 왜 이래. 없다고 했잖아. 에이, 우리 와이프가 왜 그러실까? 예지도 자는데 오랜만에 사랑 좀 나눌까? 나 빨리 씻고 올게. 나 책 읽다 예지 방에서 잘 거야. 요즘 예지가 밤에 자꾸 깨거든. 씻고 자. 남편은 누가 봐도 바람 피는 게 미안해서 와이프한테 잘해주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전 너무 싫었어요. 본인이 찔리는 게 있으니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게 말이죠. 그 후 남편과 절대 같이 잠을 자지 않았고 전 딸내미와 함께 잤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것도 살이 닿는 것도 소름 끼쳤거든요. 남편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두통약까지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이런 모습을 딸에게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한동안 참 힘들게 보내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여느 때처럼 딸을 픽업하러 학교로 갔고 손을 잡고 차를 타려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제 손목을 확 낚아채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순간 그 여자를 쳐다봤는데 얼굴을 보니 누군지 알 것 같았죠. 순간 몸이 덜덜 떨리고 무서워서 딸을 먼저 차에 태우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말한 후 차와 살짝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했어요. 당신 뭐야? 왜 자꾸 애 학교에 찾아와서 왜 이래? 별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딸이니까 이제라도 내가 엄마인 걸 알았으면 좋겠고 엄마로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랑 얘기할 시간 좀 줘요. 매일 그렇게 옆에 끼고 다니지 말고. 당신이 사람이야? 그 핏덩이를 병원에 내동댕이 쳐놓고 갔으면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으니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절대 안 돼. 예지는 내 딸이야. 내 딸이라고.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당신 경고야 이거. 그래. 당신이 금이야 오기야 키운 티가 나서 고맙기는 한데 내 핏줄이잖아요. 내 딸이잖아요. 그날 당신도 봤잖아.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 거. 염치도 없이 어떻게 날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해? 그때 우리가 예지 데려와서 안 키웠으면 보육원에서 컸을 거야. 알아? 당신 진짜 부모 자격 없어. 그래, 어디 물어나 보자. 애 키울 돈은 있어?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래? 예지, 당신이 아니더라도 당신 남편이 키웠어야 했다고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네? 예지가 당신 남편의 자식이라고. 뭐라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진짜 악질이구나. 사실이에요. 이도훈이 나 술집에서 일할 때 25살이었던 나를 임신시켰거든. 내가 워낙 말라서 배가 나오는 것도 몰랐고 5개월이 넘도록 임신한 줄도 모르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 자꾸 배만 나와서 그때 알았어요. 결국 임신한 거 알고 술집에서 잘리고 돈도 없어서 근근히 편의점 알바나 하면서 살았어요, 저. 무슨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못 믿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는데 날 임신시킨 당신 남편은 나 몰라라 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우리 여사장님이 그쪽 남편한테 책임지라고 대신 말도 했어요. 근데 그 새끼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술집 여자 주제에 그 애가 내 애인 거 못 믿는다고 딴 남자애면 어쩌냐고 그렇게 말하고선 연락처 바꾸고 도망갔다고요. 저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내 남편은 알고 보니 2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장 가까운 저만 몰랐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10년 넘도록 바보같이 딸을 키워준 제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제 딸은 딸인걸요. 결코 변할 수도 없는 사실이었고 저 역시 딸을 놓을 수 없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딸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딸이 본인 핏줄인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저기서 말을 멈추지 않았고 아주 당돌하게 말했죠. 이런 사실을 알고도 설마 계속 살 건 아니죠? 미안하지만 당장 이혼해줘요. 그땐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어서 딸을 놓고 간 거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워했어요. 한 번만 품에 안아보고 싶어서 죽을 만큼 괴로웠다고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쓰레기랑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그런데 조용히 헤어질 수 없거든, 나는? 그럼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법정에서 증언해줘. 그 조건이면 내가 이혼할게. 나도 어차피 그 새끼 필요 없고 내 딸만 찾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 도와줄게요. 그렇게 해요. 저는 남편과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 여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여자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 말이죠. 그 후 근처 월세방을 구해서 딸과 함께 살았고 남편과는 별거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런 제 태도에 어리둥절했고 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꾸해주지 않았고 이혼 소장이 남편에게 날아갈 때까지 침묵했죠.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이혼 소장을 본 남편은 제게 전화로 쌍욕을 했습니다. 물론 전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야, 너 미쳤냐? 지금 나한테 이혼을 하자는 거야? 이런 별 미친 걸 다 보겠네. 야,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딴 거 가지고 이혼하네 마네야. 입 다물어. 당신이랑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혼하고 더럽게 살아. 야, 술집 여자 한 번 만난 거 가지고 왜 난리야. 너도 그럼 남자 만나서 한 번 하던가. 내가 봐줄게. 쥐뿔 가진 것도 없는 게 주제넘게 감히 이혼 소리를 하고 있네? 너 죽고 싶냐? 이게 오냐오냐 해주니까 버릇없이 감히 남편한테. 남편은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해 술술 자백을 했고 전 녹음을 했죠. 그 후 길고 길었던 이혼 소송은 1년간 지속되었고 1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딸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친모의 주거 환경이 불안하고 예지가 절대 친모한테 가고 싶지 않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결국 여러 상황적인 면을 봐도 그렇고 딸이 저를 따르기 때문에 제가 키우는 게 맞다고 법원이 판결 내렸어요. 친모가 항소를 할 수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더라고요. 전 혹시라도 친모가 딸을 뺏어갈까봐 아예 이사를 가서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위자료로 고작 2천만 원을 받았고 너무 작았죠. 그 괘씸함과 분한 마음에 남편의 회사 안의 직원들한테 부탁해서 소문을 쫙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전 남편 회사의 기술을 빼내려고 능력 있는 직원들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했더라고요. 물론 연봉이 올라가는 조건이니 직원들 10명 이상이 경쟁업체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쟁업체는 그 틈에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남편 회사에서 출시한 것보다 더 효과 좋은 제품이라 남편 회사는 매출이 급하락했어요. 결국 서서히 망해가고 있던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했어요. 양육비 줘.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하지 마. 연수야, 나 죽겠다 진짜. 나 진짜 돈이 없어. 너랑 이혼하고 애가 한 명 더 생겼거든? 들어보니 저랑 별거 중일 때도 술집에 가서 욕구를 풀었었고 더 충격적인 건 전 남편의 애가 또 생겼더라고요. 웃긴 게 이번에는 그 술집 여자가 아주 영리하고 대단한 게 전 남편의 지갑을 슬쩍 가져다가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집 주소를 확인하고는 그 집 앞에 아기를 버려두고 갔다고 합니다. 참 책임감도 없는 여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럴 거면 낳지를 말라고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았고 칼같이 입금하라고 말을 한 후 끊었습니다. 그 후 2천만 원으로 근처 카페를 창업했어요. 망할까봐 너무 두려웠지만 주부로 10년을 넘게 살아서 그런지 제가 요리 솜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저트 레시피를 인터넷 보고 따라 만들었는데 디저트 수익이 상상 초월했어요. 1인 창업인데 규모가 점점 커져서 결국 확장 이전까지 했고 알바생도 여러 뽑아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알바생이 생기면서 딸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좋았고 가끔 바쁠 때는 우리 딸이 카페에 와서 공부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는 디저트를 만들 때 딱 하나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언제든 먹을 음식이니 꼭 몸에 좋은 유기농 재료들로만 만들자고요.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유기농 디저트라는 타이틀은 근처 학부모들 사이에도 입소문이 제대로 났습니다. 그렇게 불행하고 힘들게 산 제게 드디어 진짜 행복을 주는 건가 싶은 하루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더 대박인 건 지역 맘카페에까지 소문이 제대로 퍼진 거예요. 유기농 재료만 취급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꽤 있는데도 타지에 살고 있는 고객님들이 오셨고 제게 택배는 안 하냐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고심하던 끝에 택배 사업에도 도전을 했죠. 저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니까요. 벌 수 있을 때 벌고 싶었고 적어도 우리 딸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디저트만 만들어 파는데도 매출이 어마어마해서 직원을 추가로 더 뽑았습니다. 솔직히 어떻게든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딸과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에 인건비가 더 나가더라도 직원을 충분히 고용했어요. 제가 돈을 넉넉히 버니까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제 곁에 딸이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친모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연락 와서는 우리 딸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데 딸이 정말 싫어해서 참 난감합니다. 초반에 한두 번 정도는 보여주다가 이제는 연락 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딸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 강요할 마음도 없습니다. 한 번은 딸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친모를 한두 번 만났을 때 딸이 말도 없고 싫어하는 게 보여서요. 그런데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저 하나로 족하다며 그 사람이 갑자기 잘해주는 게 어색하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엄마는 둘일 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 있죠? 언제 이렇게 커서 그런 예쁜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크게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저 딸이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커주길 바라고 욕심을 내보자면 아픈 감정 없이 긍정적인 감정만 갖고 딸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딸아이와 단둘이지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제 길고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저처럼 아픈 시간 없이 행복하세요.